안녕하세요. 종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미세먼지의 실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세먼지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걸 이제 구분해 보는 내용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나누는 기준 뭐였죠? 그렇죠. 그 미세먼지의 입자가 어느 정도 크냐 작냐에 따라서 PM10과 PM2.5로 나누고 이 PM10에 해당하는 것을 미세먼지 그리고 PM2.5에 해당하는 걸 초미세먼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각각 어떠한 것들이 미세먼지에 속하고 초미세먼지에 속하는지를 배워봤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서 이어서 그럼 미세먼지의 농도가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왜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지 미세먼지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페이지입니다. 왜 미세먼지의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기상조건과 미세먼지의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상조건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기상조건이 미세먼지의 농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풍속이 빠르면 오염물질이 대기에 잘 섞입니다. 굴뚝에서 같은 양의 이산화황이 나오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주변의 공기와 잘 섞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풍속 네모 한번 쳐봅시다. 자, 풍속, 바람의 속도죠. 이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와 오염 물질이 잘 섞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이나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풍속이 높을수록 미세먼지의 농도는 낮아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풍속과 미세먼지의 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년간 미세먼지의 농도의 평균을 낸 다음 매년 미세먼지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20년 동안의 평균을 0으로 삼고 0보다 위에 있으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았다. 대기오염이 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계산 결과를 보니 2012년에 제일 낮았고 이후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연구를 풍속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20년간 풍속의 평균을 내고 매년 편차를 비교해 보니 2012년에 바람이 가장 세게 불었고 이후에 풍속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조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의 농도의 증가에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그 미세먼지의 농도의 평균을 내고 그 평균 값을 0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0으로 두고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이 평균보다 높으면 이 0의 위에 있고 평균보다 낮으면 이 0의 아래에 있겠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2012년 이후에 조금씩 이제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풍속도 같은 기간 동안에 평균을 내고 그 평균치를 0이라고 두면 2012년에 가장 풍속이 빨랐고 점점 이 풍속이 약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풍속이 느려지니까 미세먼지의 농도가 조금씩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기압도 미세먼지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두 번째 기압 네모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부분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을 때 날씨가 좋고 바람이 불지 않는 이런 상태는 고기압일까요? 저기압일까요? 맞습니다. 네, 고기압일 때 날씨가 좋고 바람이 잘 불지 않아요. 그리고 뭐 태풍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하면 얘네들이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아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 고기압일 때도 미세먼지의 농도는 높아지고 바람이 많이 불 수 있는 저기압일 때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2013년 1월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0 마이크로그램 미터 퍼 세제곱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WHO가 권고하는 게 1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었는데 지금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100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뿌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만 돼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문이 나갑니다. 여러분도 받아보셨죠? 문자 메시지로 오늘 대기 상태를 항상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고기압이 되면 날씨가 좋고 바람이 덜 분다. 그러면 잘 섞이지 않아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겨울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는 어떨 때입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이라는 거죠. 날씨가 좋을 때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겨울철에 우리나라가 고기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어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고기압이니까 바람이 적게 부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지요. 또 이렇게 바람이 적게 불게 되면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 마찬가지 원인과 결과입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정체 현상이 그러니까 심해지니까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간다. 원인과 결과라고 계속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저기압이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빠르고 강수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저기압이 되면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게 빗물에 섞여갖고 땅으로 내려오거나 혹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잘 섞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기압과 미세먼지의 농도는 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일까요? 그렇죠. 이 기압과 미세먼지의 농도는 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세먼지의 농도도 높아지고 있죠. 반면에 기압이 낮아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강수 현상이 동반되면 미세먼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례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또한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온난화, 멈춰볼까요? 3번이네요.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며 사람들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처럼 나무도, 밑줄 한번 쳐볼까요? 나무도 온도가 높아지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기체를 뿜어냅니다. 유기기체, 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 하나였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나무에서 유기기체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유기기체가 재료로 쓰여 유기탄소라고 하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나무에서 유기기체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유기기체가 재료로 쓰여서 유기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해되시죠? 온도가 높아지는 만큼 유기기체도 많이 나오고 유기기체가 많이 나오면 에어로졸도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대요. 자, 지금까지는 기후가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았다면 지금부터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기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산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자 거기서 나온 화산재와 가스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대략 5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간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가 됐어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 화산 폭발 이후에 대기의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원래 온도로 회복되는데 5년이나 걸렸죠. 자, 화산이 폭발했어요. 여러분들 그 화산 폭발하면은 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구의 그 위에 이렇게 성층권에 먼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 지표면까지 닿는 것을 방해했겠죠.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게 원래 기후를 회복하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화산이 폭발했어요. 원인. 그랬더니 성층권에 먼지가 많아졌어요. 결과. 성층권에 먼지가 많아졌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잘 도달하지 못했어요. 원인과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잘 도착하지 못했어요. 기온이 떨어졌어요. 다 원인과 결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후 변화 모델에 미세먼지를 넣고 모의 실험을 해보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는 직접 햇빛을 반사하거나 구름에 영향을 끼쳐서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마지막 문장이 이제 핵심이죠. 미세먼지가 결국에는 기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기후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미세먼지가 기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아, 그렇죠. 미세먼지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이라고 하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됐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시각각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5개의 인공위성이 시차를 두고 같은 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 인공위성들은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 등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인공위성들은 대기를 구성하는 부터 측정합니다. 까지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여기서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됐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인공위성들이 측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쭉 늘어놓고 있죠. 이런 것들을 뭐 나열 혹은 열거 한다라고 하죠. 뭐 나열법,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여러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대기의 흐름을 분석하는 위성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구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더 면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세먼지의 실체라는 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미세먼지를 비롯한 이 대기 연구의 전망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옷이 바뀌어가지고 좀 놀라셨죠? 네, 지금 선생님이 집에서 다시 이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47페이지에 있는 학습활동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각 문단에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자, 중심 내용, 세부 내용을 구분해보고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선생님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기도 하고 또 동그라미, 뭐 네모 이런 식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았기 때문에 이 활동은 따로 하지 않고 그럼 과연 중심 내용들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세부 내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 학생이 하는 말에서 읽어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져 그 중에는 그 다음 밑줄 한번 쳐볼까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있고 그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 뒷받침하는 것들은 그것의 뭐 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근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 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중심 내용은
포괄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 내용 하나가 이런 중심 내용 하나가 여러 개의 세부 내용을 이렇게 포함할 수 있어야 그걸 이제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세부 내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얘는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내용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부 내용들은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부 내용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시라든지 뭐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 공부를 하거나 어떤 글을 요약할 때 보면 이 중심 내용을 이렇게 써놓고 그 세부 내용들은 이제 생략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세부 내용들까지 다 적으면 요약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중요도 평정을 통해서 이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될지 아니면 그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세부 문장이 될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움말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움말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명하는 글, 뭐 요거는 설명문이 되겠죠. 이 설명문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건데요. 이렇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3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대요. 독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글에서도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독자들에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명하려는 그 대상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죠.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어떠한 목적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될 건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이 설명문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중간 부분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가 어떤 종류가 있고 구분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생성되고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목요목별로 아주 세분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 제일 마무리 부분을 이제 끝이라고 하는데 이 끝에서는 이때까지 내가 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요약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독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나 과제를 제시하는 이런 형태가 이 설명하는 글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글의 구조를 고려해서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여러분들의 그 교과서 앞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처음, 중간, 끝에 각각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한번 살펴보셨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렇죠.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관심이 높아졌을까?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실제 미세먼지가 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렇죠. 미세먼지가 어떤 거고, 어떻게 나눠지고, 또 어떻게 생성되고,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 있었죠? 한번 써볼게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크게 지금 네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일단 써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구분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종류가 어떻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나눴죠? 그렇죠. PM10과 PM2.5에 해당하는 먼지들이 있었고, 여기 PM10에 해당하는 걸 미세먼지라고 했고, PM2.5에 해당하는 걸 초미세먼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속하는 것들이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요거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각각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미세먼지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래서 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나눠서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자연먼지이고 얘는 이제 비산먼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훅 올라왔을 때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초미세먼지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응결 현상에 의해서 생긴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3입니다. 중간 3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오염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WHO에서는 1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요 정도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한 2배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농도가 큰 틀에서 20년 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는 줄어들긴 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조금씩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중간에 네 번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예로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떤 요소들이 미세먼지의 농도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상 조건들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조건과 뭐 미세먼지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기압이 나왔고요. 뭐였죠? 예, 풍속, 바람입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미세먼지의 농도는 낮아진다 라고 했고요. 기압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그렇죠. 고기압일 때는 날씨가 좋고 바람이 적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고 저기압의 경우는 바람도 세게 불고 강수 현상도 동반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바로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무들이 유기기체를 많이 내뿜게 되고 이 유기기체가 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다 연구하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연구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학습 활동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